임금과의 초야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초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침방상궁은 그날 밤 정해진 라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작은 방 안에 15 혹은 16의 소녀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침부터 올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이 발려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소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릴 뿐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상상궁이었습니다. 명주 혼이불을 가져왔다 일어서거라. 야사는 전합니다. 왕의 승은이 정해지면 침상상궁은 해당 라인을 혼이불로 통째로 싸서 등에 업고 대전 침소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소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궁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침소에 내려놓인 뒤 소녀에게 허락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숨 쉬는 것. 기침도 한숨도 먼저 하는 말도 아니 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불러도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는 첫날 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은혜였을까요? 왕자를 낳으면 후궁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밤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찾지 않는 날들이 쌓였고 소녀는 그 방에서 아침마다 머리를 올리고 저녁마다 풀었습니다. 오늘 불릴지 아니면 영원히 불리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야담은 이렇게 전합니다. 승은을 입은 날 밤 한 나인이 너무 두려워 내내 떨었다고. 왕이 그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추우냐? 나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춥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 외에 달리 할 말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후궁의 초야였습니다. 조선의 후궁 제도는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함이고 왕위 계승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과연 후궁의 자리는 신분 상승을 위한 신데렐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어느 시골집이었습니다. 나이 7살, 인형을 들고 툇마루에 앉아 놀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낯선 여인들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소녀의 얼굴을 살피고 손을 들어보고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 궁으로 들어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어머니 자신은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깥으로 나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나라에서 고르는 최고의 자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온 집안이 그날부터 울었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비단 너머에 숨겨진 그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라 불렸으나 꽃이 아니었고 돌처럼 견뎠으나 돌도 아니었던 조선의 궁녀들과 후궁들 5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택이 뭘까요? 선택받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조선시대 간택은 왕비와 세자빈을 뽑기 위한 국가의 공식 선발 절차였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양반과 딸들이 후보로 올라왔으며 후궁의 간택 시 개인의 외모뿐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부모의 생존 여부까지 엄격하게 심사되었습니다. 나이는 대체로 10대 초중반으로 제한되었고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 결함이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한 소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 절차가 당사자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간택. 수십에서 수백 명의 후보를 모아 기본 조건과 외형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재간택. 예절, 말투, 걸음걸이 같은 품행을 집중 평가합니다. 왕비 대비 상궁들이 직접 관찰하며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세 번째, 삼간택. 소수의 후보만 남아 왕이 직접 선택을 내립니다. 이 순간 선택된 여인은 곧 왕비 또는 세자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모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간택의 기준은 단순한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성품과 절제된 태도, 건강과 가문의 안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 것. 웃지도 울지도 말 것. 그것이 왕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합격과 탈락,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택에 합격하면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거의 끊겼습니다. 선택의 영광 뒤에는 자유를 잃는 엄격한 궁중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간택에서 탈락한 여성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실 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뽑혀도 뽑히지 않아도 그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간택은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녀를 선발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공무원 시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험이 없었습니다. 논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과 집안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한 소녀들이 꽃이라 불리며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꽃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날 색장라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궁의 화려한 의상과 범성치 않은 눈빛과 위엄을 띠는 여자였습니다. 색장라인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궁과 외부를 이어주는 궁녀로 이 여인들이 상궁을 모시고 후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한말 상궁이었던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들은 후보자의 얼굴과 눈빛, 체형, 걸음걸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 먼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이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는지, 중증 환자가 있는지, 기생이 있는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 기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탈락이었습니다. 조건이 통과되면 다음은 몸 검사였습니다. 병이 있는지, 몸에 흉터가 있는지, 피부가 고른지 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낯선 어른들 앞에서 이리저리 살펴지는 그 시간이 훗날 반평생을 가둘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이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당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까요? 궁녀의 입궁 연령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왕이나 세자의 가장 가까운 처소인 지밀에 배정되는 나인의 경우 입궁 연령이 4살에서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왕이나 대비가 나이 들어 자식도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 때 그 적적함을 달래줄 어린 수양딸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직 어머니 품이 그리울 나이에 남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집이 그리울 때 어디서 울었을까요? 그리고 울 수는 있었을까요? 궁에 들어온 소녀들은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련을 받았습니다. 정식 나인이 되기까지 최소 15년, 상궁이 되기까지는 25년에서 35년이 걸렸습니다. 한 여인이 살면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의 시간이 오롯이 그 수련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들이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소학과 내훈 조선시대 여성의 교과서였습니다. 한글과 간단한 한자, 서예, 가야금의 기초, 침선이라고 부르는 바느질, 그리고 무엇보다 왕 앞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등 기본 소양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제조상궁은 자를 들고 나인들의 등을 쳤습니다. 굽은 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다시 걷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이되 보이지 않고 들리되 들리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수련의 목표였습니다. 몸의 수련은 각별했습니다. 임금과 밤을 치러야 할 경우를 대비한 이른바 임금의 밤을 위한 기초적인 몸 가꾸기 과정이었습니다. 야사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밀라인들은 매일 새벽 약초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쑥, 창포, 황귀, 당귀를 넣은 욕조에 몸을 담갔고 쌀뜨물로 얼굴을 씻었으며 동백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관리했습니다. 피부에 잡티가 생기면 비자 기름을 발랐고 향을 입혔습니다. 걸음걸이는 치마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수련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은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밤의 수련은 특별한 과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들. 이것이야말로 후궁으로서, 여자로서 왕과의 짧은 만남 속에 왕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후궁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야담과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15살이 넘은 나인들이 어느 날 밤 제조상궁에게 불려 들어갔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진 작은 방, 창문에는 장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제조상궁이 가르쳤습니다. 왕의 밤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려가서도 거절해서도 아니 된다. 침상상궁이 명주 혼이불로 몸을 싸서 침소로 데려갈 것이다. 그 순간부터 기침도 한숨도 먼저 하는 말도 아니 된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임신을 하면 즉시 제조상궁에게만 고하되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마라. 기다리는 것인지 이미 잊혀진 것인지 그 경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련이었을까요? 아니면 길들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비단 가르침에만 의존했을까요? 임금의 성언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후궁들은 단지 임금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이 밤은 후궁은 유혹이 아니라 절제로 사랑받았다는 이야기가 정설입니다. 왕의 사랑을 얻는 방법 의외였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습니다. 조용한 여인이 오래 사랑받았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왕의 승은이 아니고서는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간통이 발각되면 즉시 차명이었고 임신 중이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들 사이에서 야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식이라고 불린 궁녀들 사이에 은밀한 동성애가 있었다고. 세종대왕은 이것이 발각되면 곤장 70대에서 100대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할수록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억압된 인간이 찾아낸 마지막 온기였는지 역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승은은 왕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향이옵니다, 전하. 조선의 내명부 품계를 살펴보면 정일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는 왕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후궁의 자리이고 정오품 상궁부터 종구품까지는 각 궁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시녀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승은상궁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손길이 닿아 하루아침에 상궁이 된 여인들. 정식 수련 없이 초고속 승진을 한 그녀들은 이후 모든 직무에서 해방되어 꽃단장만 하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감금이었을까요? 승은 이후의 진짜 현실에 대하여 깊이 파헤쳐 봅니다. 왕의 아이를 가지면 종사품 수건 이상의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승은상궁의 자리에 머무는 수가 많았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왕이 다시 찾아오는지 찾아오지 않는지를 알 수 없는 채로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한 번 승은을 입고 왕이 다시 찾지 않아 수십 년을 빈 방에서 기다린 상궁이 있었다고. 그녀는 매일 아침 머리를 올리고 매일 저녁 풀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림이 삶이 되어버린 여인들. 그 기다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5 여인, 5 갈래의 운명.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명은 30년을 이불 속에서 보냈고, 한 명은 강물이 되었으며, 한 명은 물 깃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한 명은 아들의 죽음을 직접 청해야 했으며, 한 명은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외롭게 죽었습니다. 이수칙이라는 궁녀. 30년 이불 속의 수절 세월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지밀에 속해 있던 어린 궁녀 이씨였습니다. 야사에는 세자가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았다고 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을 불려본 것만으로. 그러나 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여드레 만에 굶겨 죽인 이모화변.
1762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자의 국장이 끝난 뒤 넋이 나간 궁녀 이씨는 이모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로 온몸을 둘둘 감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이모가 강제로 죽을 떠넣어야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조가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살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정조가 말했습니다. 그 뛰어난 충절은 삼강행실에 올려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늘 부로 이수칙을 그녀의 칭호로 삼고 면천하노라. 무명의 궁녀 이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수칙 절개를 지킨다는 뜻, 그리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자가 이름을 불러주었던 날로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세상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단종의 궁녀들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은 청령포에 몸을 던졌습니다. 1457년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세조는 단종의 곁에 있던 나인들을 모두 출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들 중 일부가 출궁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월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폐위된 어린 왕의 곁을 지키기 위해 단종이 사사당하던 날 밤 그녀들은 청령포의 강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 몸을 던졌습니다. 함께 훗날 단종이 복이 되면서 나라는 그녀들의 절개를 기리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패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름도 없이 강물이 된 여인들. 역사는 그녀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강물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숙빈 최씨 그녀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까지 오른 조선의 최고의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무수리, 몽골어에서 온 말로 궁에서 물 깃고 청소하는 일을 맡는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입니다. 품계도 없고 직명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들. 숙빈 최씨는 그 무수리 중 하나였습니다. 숙종의 처소에서 물을 깃던 소녀. 야사에 따르면 숙종이 어느 날 그녀를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침상산궁이 명주 혼이불로 그녀를 싸서 왕의 침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밤이 바뀐 것은 그녀의 신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영조가 됩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출의 어미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것과 자신이 당당해지는 것은 조선에서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빈 이씨 이야기입니다.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는 궁녀로 입궁해 영조의 승은을 입고 사도세자를 비롯한 여러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아들 사도세자가 정신의 병으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면서 궁녀들을 해치고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영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영빈 이씨는 영조에게 직접 아뢰었습니다. 아들을 처분해달라고. 역사상 어느 어머니도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말을.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은 뒤 영빈은 며느리 해경궁 홍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인 거 아니지 하고 말입니다. 국가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이기를 포기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을까요? 박상궁, 가장 부유했으나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당대 부동산 재벌로 등극한 상궁 박씨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녀는 승은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월급을 모았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승은을 꿈꾸며 약초 목욕을 할 때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논을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야담에는 그녀가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궁녀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궁이 죽었을 때 그녀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빼앗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궁녀들의 말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종신제였습니다. 입궁에서 퇴출까지 원칙적으로 평생을 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왕의 직계혈족 이외에는
누구도 궁궐 안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규율이 있었기에 늙거나 병들면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말산의 묘비들은 말합니다. 그녀들이 만년을 보낸 뒤 묻힌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 은평구 이말산, 그곳에 궁녀들의 무덤이 집단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봉부는 사라진 채 묘비만 뒹굽니다. 이름 모를 보모상궁 김씨의 묘비가 잡초 속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모상궁 김씨지며 이름은 없었습니다. 입궁할 때도 이름이 없었고 죽을 때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세월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왕이 죽으면 후궁은 원칙적으로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살아야 했고 자식들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대 후궁 175명을 전수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7명의 조선 왕이 평균 6.4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조선 초기 태조는 공식 후궁만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게 산 후궁은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로 불과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 오늘로 치면 중학교 2학년생이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역사책은 왕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장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반역자의 이름조차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말산의 묘비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돌멩이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어떤 집에서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있었을까? 누군가를 사랑했을까? 두려움에 떨던 밤이 있었을까? 기쁜 날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들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남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녀들은 살았습니다. 꽃이라 불리면서도 꽃으로 살지 못했고 돌처럼 견뎌내면서도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형을 빼앗기고 궁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이름 없는 묘비 앞에 풀이 자라는 오늘까지 그녀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묵묵히 소리 없이. 그것이 꽃보다 돌보다 어쩌면 더 단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말산 어딘가에서 묘비 하나가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름도 봉분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잊혀진 얼굴, 잊혀진 이름, 잊혀진 인생.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